자식들이 내민 강제 요양원 입원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윽박지르는 큰아들의 목소리가 등대 안을 가득 채웠다. 연금 통장까지 싹싹 긁어간 사위는 어서 도장이나 찍으라며 내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나는 흔들리는 어깨를 숙이고 침묵 속으로 말을 삼켰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이 수치심을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남해의 외딴 섬이었다. 나는 30해가 넘도록 이 어두운 등대를 홀로 지켰다. 자식들은 고작 섬마을 늙은이라며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매일 새벽 3시 15분마다 등대 불빛이 비추는 그 어두운 바다 밑바닥을 말이다. 그곳에는 30년 전 대한민국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거대한 유령선이 가라앉아 있었다. 내 손에는 그 배의 위치가 적힌 소금기 절인 가죽 지도가 쥐어져 있었다. 자식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요양원에 버리려던 바로 그날 바자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그날 밤이었다. 자식들이 다녀간 뒤 등대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큰아들이 던져두고 간 강제 요양원 입원 동의서가 책상 위에서 쓸쓸하게 펄럭였다. 자식들은 내가 평생 섬에 틀어박혀 무능하게 살았다고 믿었다. 매달 나오는 등대지기 연금마저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며 가차없이 빼앗아갔다. 나는 거친 손으로 떨리는 무릎을 감싸 쥐었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해지도는 자식들이 쓰레기라며 발로 걷어찼던 물건이었다. 지도 한 구석에 적힌 붉은색 좌표를 손끝으로 더듬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나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 31살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나는 어린 남매를 먹여 살려야 했다. 전국을 돌며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자식들은 늘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었다. 나는 그 자식들의 눈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가슴에 묻고 또다시 바다로 향했다. 그 세월이 뼈아프게 쌓여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시꺼먼 굳은 살이 박였다. 뒤틀리고 굳어버린 손가락은 이제 곧게 펴지지도 않는다. 과거 나는 평범한 등대지기가 아니었다. 70년대 해군 특수구조대의 전설적인 수석 대원이었다. 거친 조류를 뚫고 들어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 내 본분이었다. 그러나 30년 전 그 비극적인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정재계 거물들의 검은 돈을 가득 싣고 가던 거대 해운사의 선박이 의문의 침몰을 당했다. 수조원 가치의 금괴와 국보급 유물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정부와 대기업은 진실을 덮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 나 역시 강제로 군복을 벗어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이 외딴 섬 등대지기로 숨어들었다. 30년 동안 나는 죽은 전우들의 너클 기리며 그 배를 홀로 감시해왔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새벽부터 거센 비바람이 등대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등대 아래 갯바위에는 언제나처럼 눈먼 갈매기 한 마리가 처량하게 앉아 있었다. 몇 년 전 날개를 크게 다쳐 날지 못하는 녀석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녀석에게 던져주곤 했다. 갈매기는 한쪽 눈이 멀었지만 내가 다가오는 발소리는 귀신같이 알아챘다. 한참 동안 갈매기를 바라보다가 나 자신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진 채 거친 바다에 갇혀버린 늙은 대원의 모습이 바로 나였다. 너도 나와 함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갈매기는 대답 대신 거친 바다를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기계 고장도 없는 등대 불빛은 매일 새벽 3시 15분만 되면 특정 좌표를 향해 3번 길게 전멸했다. 30년 전 내 전우들이 차가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던 바로 그 비극의 시간이었다. 자식들은 내가 매일 새벽 잠도 자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정신이 나간 노인네라며 요양원에 쳐넣어야 한다고 손가락질했다. 나는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도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다. 내 가슴 속에 품은 거대한 비밀을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흘 뒤였다. 장남과 사위가 요양원 직원을 데리고 다시 섬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이삿짐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방 안의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담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손때가 묻은 낡은 라디오와 빛바랜 옷가지들이 쓰레기처럼 상자 속으로 처박혔다. 큰아들은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이제 가셔야 하니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손에 이끌려 등대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내 구두 밑창이 닳아 빠져 바닥을 디딜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부두에 대기하고 있던 요양원 차량으로 걸어가던 장남의 발걸음이 뚝 멈춰 섰다. 저 멀리 바다 지평선 너머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바다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이었다. 짙은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대한 대한민국 해군 군함들과 해경 지휘함 수십 척이었다. 군함들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가 서 있는 외딴 섬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다. 섬 하늘 위로 해군 수송 헬기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나란히 날아오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외딴 섬 전체가 군인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기 시작했다. 장남과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군함에서 내린 무장 군인들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무장한 군인들이 부두를 순식간에 에워쌌습니다. 시커먼 총을 든 군인들의 군화 소리가 자갈밭을 거칠게 울렸지요. 장남과 사위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냐며 소리를 지르는 큰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 졸부로 살며 남부로 올 것 없다던 놈들이 군함 한 척에 사색이 된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떨리는 손길을 묵묵히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사위는 소리를 지르며 군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손목에 찬 번쩍이는 금시계를 흔들어댔지요. 건설사 대표라며 명함을 꺼내려던 사위의 손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군인들은 가차없이 사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가운 총구가 사위의 가슴을 향하자 사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장남 역시 요양원 차량 뒤로 숨으며 이 늙은이 때문에 재수가 옴 붙었다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거친 파도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장남의 눈에 내 이삿짐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상자 맨 위에는 소금기 절인 낡은 가죽 해지도가 삐져나와 있었지요. 30년 동안 내가 목숨처럼 아끼던 바다의 기록이었습니다. 장남은 이깟 쓰레기 때문에 군인들이 오해를 한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친 손으로 가죽 지도를 낚아채더니 사정없이 찢으려 들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바닷바람에 단단해진 가죽은 쉽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쿰쿰한 갯내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찢어진 가죽 틈새로 아련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장남의 손목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내 뒤틀린 손가락 마디마디에 시꺼먼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굳어버린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장남은 내 소나기 힘에 비명을 지르며 지도를 놓쳤습니다. 늙은이가 미쳤다며 나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지요. 내 몸이 자갈밭으로 가차없이 쓰러졌습니다. 무릎에서 시퍼런 피가 배어나왔지만 나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소금기 절인 지도를 품에 꼭 안았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위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었던 내 낡은 가죽 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가방 안에서 낡은 해군 특수부대 훈장이 튀어나와 자갈밭을 굴렀습니다. 30년 전 내 전우들의 피와 목숨의 대가로 받은 고귀한 영예였습니다. 사위는 그 훈장을 값도 안 나가는 고철덩어리라며 구두굽으로 짓밟았습니다. 뽀각하는 소리와 함께 훈장의 핀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내 흔들리는 어깨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내 평생의 희생은 그저 짓밟아도 되는 쓰레기였던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선 대형 지휘함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제복을 입은 해군 지휘관들과 해경 수뇌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부두에 내렸습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서 금빛 계급장이 매서운 바닷바람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장남은 그 모습을 보더니 요양원 원장에게 속삭였습니다. 군인들이 간첩을 잡으러 온 것이 분명하니 이 미친 노인네를 빨리 차에 태우라고 지시했지요. 사위 역시 내 팔을 붙잡고 강제로 요양원 차량으로 밀어넣으려 발악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거친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 15분마다 등대 불빛을 보며 다짐했던 순간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무뚝뚝한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마지막 바닥을 확인하는 가장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부두를 가득 채운 무장군인들이 일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군화 소리가 땅을 울리며 장남과 사위가 서 있는 요양원 차량을 겹겹이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지휘함에서 내린 최고위 장성이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장남은 졸부 특유의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장성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기는 대도시의 건실한 사업가라며 이 섬마을 노인네 때문에 가던 길이 막혔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이 미친 등대지기를 빨리 끌고 가야 자신들이 나갈 수 있다고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사위 역시 옆에서 거들며 이 노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 국가시설로 이송되는 중이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장성의 차가운 시선이 장남과 사위를 지나쳐 내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 속에서 장성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장남은 장성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위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부두에 모인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무거운 정적이 외딴 섬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거대한 유령선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성은 천천히 모자를 벗어 옆구리에 끼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 품에 안긴 소금기 절인 가죽 지도와 짓밟힌 훈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장성의 얼굴이 팽팽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자식들은 장성이 나를 체포하려는 줄 알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서 저 노인네를 잡아가라며 뒤에서 키득거렸지요. 하지만 장성은 내 앞에 서서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부두가 떠나가라 구호를 외치며 나를 향해 엄숙하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깨어난 진실 앞에서 자식들의 추악한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성의 손끝이 관자놀이에 자석처럼 달라붙었다. 서슬퍼런 군기가 부두의 칼바람을 단숨에 가르는 듯했다. 내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엄숙하게 거수경례를 올리는 장성의 모습에 사위의 입이 쩍 벌어졌다. 장남은 제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연신 눈을 비벼댔다. 요양원 차량 문을 붙잡고 있던 손가락들이 사정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토록 무시하던 늙은 아버지가 군대의 최고 지휘관에게 경례를 받는 모습을 그놈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저 묵묵히 장성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을 지켰다. 그날 바다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 거대한 지휘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동 소리가 섬 전체를 뒤흔들었다. 해경 구조함과 해군 고속정들이 촘촘하게 띠를 두르며 부두를 완전히 봉쇄했다. 확성기를 통해 묵직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곳은 이제 국가 주도의 극비 인양 작전 구역으로 선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며 허가받지 않은 모든 선박과 차량은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장남과 사위가 타고 온 요양원 차량은 순식간에 거대한 군함들의 포위망 속에 갇혀버린 꼴이 되었다. 사위는 다급하게 군인들에게 다가갔다. 자기는 이 근방 건설사 대표라며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안다고 횡설수수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니 길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했다. 하지만 무장한 군인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사위의 앞을 가로막았다.
시커먼 소총의 놀이쇠가 철컥하며 불길한 소리를 냈다. 명령 불복 종시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겠다는 군인의 서늘한 목소리에 사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평소 돈과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던 놈이 진짜 거대한 국가의 힘 앞에서는 오줌을 지릴 듯이 겁에 질려 있었다. 장남은 그제야 내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내 옷자락을 붙잡아 왔다. 아버지가 간첩이라도 된 것이냐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평생 선바닥에서 등대나 지키던 무능한 늙은이인 줄 알았는데 이 거대한 군대들이 왜 아버지를 향해 움직이는지 놈의 머리로는 계산이 서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장남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다. 70평생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굳어버린 내 손마디가 장남의 매끄러운 손목과 대비되어 더욱 거칠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거친 바다만을 조용히 응시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다. 나는 이 외딴 섬에서 없는 사람처럼 죽어 지냈다. 자식들에게 해준 것 없는 못난 부모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참아왔다. 낡은 구두 밑창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등대 계단을 오르내리며 오직 오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내 가슴 속에 품은 거대한 비밀을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내 연금 통장을 빼앗고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려 했던 그 순간 바다는 마침내 감춰두었던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그때 하늘을 찢는 듯한 거대한 굉음이 다시 한번 섬을 덮쳤다. 해군 작전 사령부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대형 수송. 헬기 한 대가 등대 앞마당을 향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헬기 날개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이 부두의 자갈들을 사방으로 세차게 날려보냈다. 거친 바닷물이 파도쳐 오르며 장남의 비싼 양복과 사위의 외제차를 사정없이 적셔버렸다. 놈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부두 바닥에 엎드려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허세와 탐욕이 헬기 바람 한 자락에 맥없이 부서져 내리는 꼴이 참으로 가소로웠다. 수송 헬기가 마당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헬기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며 매서운 바람이 새어나왔다. 장남과 사위는 엎드린 채 눈을 가늘게 뜨고 헬기 문을 주시했다. 이번 인양 작전을 총지휘하는 인양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별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힌 정모를 깊게 눌러쓴 사내였다. 그의 등 뒤로 수십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경호를 서며 일제히 내려왔다. 지휘관은 부두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장남과 사위 무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지휘관은 무거운 군화 소리를 내며 자갈밭을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의 거대한 체구와 서슬 퍼런 기세에 주변의 군인들마저 일제히 길을 열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는 엎어져 있는 자식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내가 평생을 보냈던 낡은 등대 경비실을 향해 똑바로 직진하기 시작했다. 그의 늠름하고 묵직한 뒷모습이 내 시야 가득 들어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내 심장이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30년 전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거대한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려 하고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사내의 거친 발걸음이 내 등대 마당의 자갈밭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정모에 새겨진 황금빛 문양이 매서운 바닷바람을 받아 서슬퍼르게 빛나고 있었다. 사내의 뒤를 따르는 검은 정장 차림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은 기세를 뿜어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가정보국의 핵심 수뇌부들이었다. 요양원 브로커들은 그 서슬퍼런 위압감에 완전히 압도되어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장남과 사위는 군인들의 새까만 총구 앞에서 혓바닥이 마비된 듯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거칠게 흔들렸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사위가 다급하게 군인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자기는 대도시에서 건실한 건설사를 운영하는 민간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미친 노인네를 가족들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요양원에 보내려던 것뿐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브로커 역시 이번 계약서를 흔들며 정당한 업무라 소리쳤다. 하지만 무장한 군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가차없이 짓밟아버렸다. 차가운 총구가 사위의 턱 밑까지 파고들자 부두에는 다시금 서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큰아들은 이미 다리가 완전히 풀려 자갈밭에 볼품없이 주저앉아 버렸다. 선바닥에서 등대나 지키던 아버지가 대체 어떤 존재인지 놈의 머리로는 계산이 서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놈들의 비참한 발악을 바라보며 말을 삼키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거친 손마디에 박힌 시꺼먼 굳은 살을 만지며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허허로운 한숨을 내쉬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자식들에게 죄인처럼 머리를 숙이며 살아온 내 서글픈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자식들이 던지고 간 독설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았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늙은이 연금 통장까지 싹싹 긁어갔던 자식들이었다. 남들처럼 풍족하게 키우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흔들리는 어깨를 감추며 눈물을 훔치곤 했다. 하지만 놈들에게 내 평생의 희생은 그저 짓밟아도 되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자식들의 차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며 삼켰던 눈물들이 단단한 송곳이 되어 놈들을 겨누고 있었다. 그때였다. 하얀 해군 제복을 입은 사내와 검은 정장의 수뇌부들이 마침내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들 앞에 선 나는 바닷바람에 찌든 노인에 불과했다. 뒷굽이 다 닳아 빠진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품에는 자식들이 발로 걷어찼던 소금기 절인 가죽 지도와 핀이 부러진 해군 특수부대 훈장을 꼭 안고 있었다. 장남은 군인들이 나를 겹겹이 포위하자 내가 무슨 큰 중죄를 지어 체포되는 줄 알고 찰나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장남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장성을 향해 소리쳤다. 저 늙은이가 간첩이 분명하니 당장 수갑을 채워 끌고 가라며 거친 숨을 내뱉었다. 사위 역시 옆에서 거들며 자신들은 저 노인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며 호적에서 파버릴 쓰레기라고 선을 그었다. 놈들은 탐욕을 감추기 위해 친아버지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발악을 해댔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발악은 한순간에 산산조작이 나버렸다. 나를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오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 앞에 이르러 걸음을 뚝 멈추었다. 그의 등 뒤에 선 국가정보국의 핵심 수뇌부들도 일렬로 반듯하게 대형을 갖추며 자리를 잡았다. 장관의 매서운 시선이 내 품에 안긴 부러진 해군 훈장과 소금기 가득한 가죽 지도를 향했다. 그의 눈빛이 말할 수 없는 경외감과 죄책감으로 깊게 흔들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장관은 천천히 제복 모자를 벗어 옆구리에 끼었다. 그리고 내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가에 붉은 물기가 차오르는 듯했다. 그 순간 외딴 섬 전체가 거대한 침묵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밀려드는 거친 파도 소리마저 그들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인 듯했다. 장남과 사위는 숨을 멈춘 채 장관의 굳게 담은 입술만을 멍하니 주시했다. 장관은 나를 향해 천천히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의 온몸에서 서슬 퍼런 군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윽고 장관은 부두가 떠나가라 우렁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선배님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의 손끝이 관자놀이에 매섭게 달라붙으며 나를 향해 엄숙하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 뒤에 선 수뇌부들과 부두를 에워싼 수백 명의 무장군인들도 일제히 동작을 맞춰 나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3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드러난 전설의 대원을 향한 국가의 최고 예우였다. 그 충격적인 광경 앞에 나를 쓰레기 취급하던 자식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사정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장관의 거수경례가 내려지자 부두에는 서슬 퍼런 침묵이 감돌았다. 자식들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큰아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갈밭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사위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장관은 내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매서운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미안함과 경의가 가득했다. 나는 품에 안은 가죽 지도를 더 단단히 감싸쥐었다. 내 뒤틀린 손가락 마디마디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바다의 기록이 아니었다. 30년 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유령선의 유일한 증거였다. 70년대 나는 해군 특수구조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거친 심해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최정예 대원이었다. 당시 정재계 거물들의 검은 비자금을 가득 실은 대형 선박이 의문의 침몰을 당했다. 수조원 가치의 금괴와 국보급 보물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국가조차 찾지 못해 포기한 거대한 역사적 비밀이었다. 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마지막 목격자였다. 장남이 쓰레기라며 불태우려 했던 가죽 지도가 바로 그 암호였다. 바닷물에 절고 소금기가 박힌 낡은 가죽이었다. 자식들은 돈 안 되는 노인의 미련이라며 발로 걷어찼던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유령선이 가라앉은 정확한 비밀 좌표가 새겨져 있었다. 30년 동안 나는 그 좌표를 가슴 깊은 곳에 묻고 살았다. 매일 새벽 3시 15분마다 등대 불을 밝힌 진짜 이유였다.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 묻힌 전우들의 넋을 기렸다. 그리고 거대한 탐욕의 덩어리를 홀로 감시해왔다. 장관은 내 품에서 가죽 지도를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국가정보국 수뇌부들이 지도를 펼치자 부두의 군인들이 일제히 받들어 총을 했다. 30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국보의 존재가 온 세상에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기철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이 유산은 영원히 국고로 환수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국가가 선배님께 지급할 공식 포상금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선포했다. 늙고 무능한 노인네의 손에 국가의 명운과 거대한 부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장남은 제 귀를 의심하는 듯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사위는 조금 전 자신이 찢으려 했던 가죽 지도를 보며 제 머리를 쥐어박았다. 수백억이라는 단어가 부두에 울려 퍼지자 놈들의 눈에 다시금 추악한 탐욕이 번득였다. 저 낡아 빠진 지도가 엄청난 돈줄이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수백억대 자산가라는 사실에 놈들의 대가리가 다시 팽팽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참으로 가소롭고도 눈물겨운 자식들의 진짜 민낯이었다. 나는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며 허허하고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허허로운 한숨이었다. 평생을 자식들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무상했다. 남들처럼 풍족하게 키우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홀로 눈물 훔치던 밤들이 떠올랐다. 뒷굽이 다 닳아 빠진 낡은 구두를 신고 등대 계단을 오르내리던 내 흔들리는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려왔다. 자식들은 이제야 나를 아버지로 알아봤다. 거대한 돈 냄새를 맡고서야 비로소 나를 부르려 했다. 큰아들이 자갈밭을 꼴사납게 기어서 내 발바닥 앞으로 다가왔다. 내 닳아 빠진 구두를 두 손으로 붙잡고 악을 쓰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다며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사위 역시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아버님을 최고로 모시겠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댔다. 강제 요양원 서류를 제 손으로 찢어발기며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겠노라 소리를 질렀다. 참으로 눈물겨운 삼류 연극이 부두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자식들의 거짓된 통곡 소리를 들으며 말을 삼키는 침묵을 지켰다. 평생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윽박지르던 놈들이었다. 늙은이 연금 통장까지 갈취하며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자식들이었다. 이제 와서 피부치라며 아버지라 부르는 놈들의 목소리가 징그럽게 귓가를 때렸다. 내 손마디에 박힌 시꺼먼 굳은 살을 만지며 나는 자식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의 얄팍한 양심에 더는 내어줄 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푸른 바다만을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장남이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사위도 내 뒤틀린 손을 잡으려 비굴하게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장관이 서늘한 눈빛으로 자식들을 내려다보았다. 장관의 손끝이 허공을 향해 가볍게 움직였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대단히 무서운 신호였다. 섬 전체를 감돌던 군대의 정적이 순식간에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부두 뒤편에 대기 중이던 검은 차량들의 문이 일제히 열렸다. 정장을 입은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수십 명씩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번쩍이는 은빛 수갑이 들려 있었다. 장남과 사위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 자금 세탁 혐의와 사문서, 위조죄가 즉각 적용되는 순간이었다. 요양원 브로커들과 함께 자식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사정없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철컥하는 쇳소리가 부두의 거친 파도 소리를 가차없이 찢어발겼다. 철컥하는 서늘한 소리와 함께 장남의 손목에 차가운 은빛 수갑이 채워졌다. 사위 역시 비명을 지르며 무장한 군인들의 강철 같은 소나귀에서 무기력하게 버둥거렸다. 놈들은 이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꿈이기를 바라는 듯 연신 비명을 질렀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놈들의 죄명을 읊조렸다. 거물 정재계 인사들의 불법 비자금 세탁 가문과 결탁한 혐의와 사문서, 위조죄가 명백하게 적용된 것이다. 평생을 졸부로 떵떵거리며 나를 쓰레기 취급하던 놈들이 한순간에 중범죄자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사위는 수갑을 찬 손을 미친 듯이 흔들며 장관을 향해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장남 역시 자갈밭을 기어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버지 한 번만 살려달라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발악을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내 흔들리는 어깨 위로 섬마을의 매서운 칼바람이 사정없이 스쳐 지나갔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말을 삼키는 침묵 속에서 내 가슴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친아버지를 강제로 고려장 지내려던 놈들의 눈물은 참으로 가증스러울 뿐이었다. 그날로 불효를 저지른 자식들과 사위의 전 재산은 전면 압류 조치되었다. 사위가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던 건설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공중분해되었고 고급 외제차와 강남의 수십억짜리 아파트까지 모조리 국가로 환수되었다. 놈들이 평생 모았다고 호언장담하던 차명 계좌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게 꽁꽁 동결되었다. 수십억 원의 사채 독촉장과 법적 배상금 청구서가 놈들의 숨통을 가차없이 죄어왔다. 탐욕에 눈이 멀어 늙은 아버지를 버렸던 자식들은 결국 단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못한 채 완벽한 금융적 파멸을 맞이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린 준엄한 천벌이자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결말이었다. 반면 평생을 선바닥에서 죄인처럼 숨어 살던 나에게는 거대한 보상이 찾아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30년간 국보급 유산과 국가, 비자금 침몰선을 홀로 감시하고 지켜낸 나의 위대한 공로를 공식 인정했다. 장관은 국가를 대표하여 나에게 100억 원대의 법적 포상금과 함께 해군 최고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낡은 등대 경비실 책상 위에 놓인 거액의 포상금 증서와 황금빛 훈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30년 전 차가운 심에 속으로 소리 없이 가라앉았던 내 전우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야 먼저 떠난 전우들의 영혼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잠시 후 자식들을 강제로 태운 검은색 검찰. 호송차가 거친 자갈밭을 지나 부두 밖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남과 사위는 호송차 창문에 머리를 박으며 마지막까지 나를 향해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어댔다. 나는 그 호송차의 뒷모습을 아무런 미련 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붉은색 미등을 바라보며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평생을 짓누르던 묵직한 불덩이가 서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식들의 온갖 폭언을 견디며 살아온 서글픈 세월이 그 차 뒷모습과 함께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등대 방구석으로 돌아와 70평생을 나와 함께 지탱했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30년 동안 이 가파른 등대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뒷굽이 형편없이 닳아 빠져 바닥이 훤히 보이는 구두였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흉측하게 박힌 시꺼먼 굳은 살로 낡은 구두끈을 천천히 풀어내었다. 평생을 신어온 구두를 바닥에 벗어 던지자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가장의 책임감이 함께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장관이 새로 준비해준 빳빳하고 깨끗한 새 신발에 내 거친 발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발끝에서부터 전해지는 따스하고 낯선 온기가 내 얼어붙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나는 바다를 향해 허허하고 길고 깊은 웃음을 터뜨렸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들에게 늘 죄인처럼 머리를 숙였던 내 얼굴에 비로소 깊은 평온이 찾아왔다. 내 투박하고 절제된 독백은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아니었다. 거친 파도를 향해 당당하게 내딛는 승자의 위엄 있는 선언이었다. 석양이 붉고 장엄하게 물드는 남해의 푸른 바다를 향해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내 남은 여생은 그 누구의 무능한 아버지도 아닌 오롯이 나만의 것이다. 나는 새 신발을 신고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만의 자유로운 홀로서기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다.